SCP-001 문의 수호자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교차하는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형 SCP로 기록에 따르면 재단이 설립되기 전부터 존재했으며 재단의 설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존재인데요. 문의 수호자는 딱 봐도 심상치 않은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데 약 315m의 거대한 덩치를 가지고 있으며 몸 뒤로는 화려한 날개가 달려 있답니다. 이렇듯 생김새만 보면 많은 분들이 느끼시듯 우리가 아는 천사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으며 심상치 않은 생김새만큼이나 그 능력 또한 수많은 SCP들이 우습게 보일 정도로 강력한데요. 이 존재는 SCP-001-2라 불리는 거대한 검 형태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무기는 태양과 맞먹는 온도의 강력한 불길을 발산하고 있답니다. 즉, 크기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지구 한가운데 작은 태양이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문의 수호자가 공격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위 환경에 딱히 피해를 끼치지 않으며 단 문의 수호자 근처 1km 안으로 접근하는 모든 존재는 이 무기에 의해 제거된다는 사실. 아니, 존재 자체가 완벽하게 소멸된다는 사실. 실제로 실험차 접근했던 로봇은 물론 무인 비행기 100대가 눈 깜짝할 사이 동시에 소멸되기도 했답니다. 또한 굳이 1km까지 접근하지 않더라도 문의 수호자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을 한 존재는 거리에 상관없이 소멸되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약 3km 거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미사일은 역시나 1km까지 접근하는 순간 소멸되었으며 동시에 미사일을 발사한 장소 역시 정체를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통째로 소멸되고 말았답니다. 즉, 문의 수호자가 가진 001-2의 힘은 평소에는 조절하고 있는 것일 뿐 어쩌면 거리에 상관없이 어떤 존재든 소멸시키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는 어쩌면 현재까지 가장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줬던 SCP-2845 사슴보다도 더욱 무시무시한 수준의 능력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하지만 정말 다행히 접근하지만 않는다면 문의 수호자가 먼저 공격하는 일은 없으며 별명처럼 거의 항상 요런 자세를 유지한 채 역시나 정체불명의 거대한 문을 지키고만 있답니다. 또한 문의 수호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성을 갖춘 존재에게 꽤나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실험에 미쳐있는 재단은 겁도 없이 D계급 인원을 문의 수호자에게 접근하는 실험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문의 수호자가 가진 또 다른 능력을 알게 되었답니다. 제이씨의 시야에 문의 수호자가 들어올 때쯤 돌연 제이씨는 발걸음을 돌려 실험 기지로 돌아왔는데요. 제이씨는 머릿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잊어라 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하며 명령을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다고 말했답니다. 아마도 이는 문의 수호자가 가진 일종의 정신지배 능력으로 추정 중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이후 제이씨가 문의 수호자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재단 측 요원들은 돌아온 제이씨에게 다시 문의 수호자에게 다가갈 것을 명령했지만 제이씨는 이를 이상하리만치 강력하게 거부했고 결국 재단은 제이씨를 제거 처리하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제이씨가 제거되는 그 순간 해당 실험과 관련된 모든 연구원들이 소멸되고 말았는데요. 이 사건 이후 D계급 인원을 이용한 접근 실험은 더 이상 시도되지 않았답니다. 단, 예외적인 명령을 내린 경우도 존재하는데 재단이 설립되기 전 문의 수호자를 만난 재단 설립자는 머릿속에서 준비하라 라는 명령을 듣게 되었고 실제로 그는 이 명령을 들은 것이 현재 SCP 재단을 설립하는 데 큰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재단이 설립되고
수많은 SCP들을 발견하고 격리해오는 기나긴 시간 동안에도 문의 수호자는 전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니 도대체 문의 수호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하라고 한 것인지, 또 왜 하필 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린 것인지 등등 수많은 의문만 쌓여갈 뿐인데요. 또한 문의 수호자가 지키는 듯 보이는 거대한 문 주위로 자라있는 숲을 속 문의 수호자와 동일한 물질로 구성된 다수의 의문의 존재들, 수많은 나무들 한가운데 솟아있는 거대한 가일나무 두 그루 등등 문의 수호자뿐만 아니라 문의 수호자 근처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답니다. 특히 거대한 과일나무 중 하나에는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열매가 달려있어 재단에서도 주목하고 있지만 문의 수호자의 소멸 능력이나 정신지배 능력 때문에 어떠한 조사도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기밀 문서이니만큼 수많은 자료들도 데이터 말소 처리되어 있다 보니 문의 수호자의 정체는 더더욱 밝혀내기 힘든 상황이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자를 포함한 많은 연구자들은 천사를 닮은 듯한 문의 수호자의 모습, 어딘가로 이어지는 듯한 거대한 문, 거대한 나무와 정체불명의 열매, 그리고 고대부터 전해져 오는 다양한 문서 등으로 미루어 보아 문의 수호자가 지키고 있는 거대한 문은 특정 종교에 등장하는 에덴으로 이어지는 문이며 문의 수호자는 그것을 지키는 케루빔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고 하네요.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는 강력한 능력으로 정체불명의 거대한 문을 지키고 있는 SCP. 지난 영상에서 알아보았던 SCP-001 문의 수호자인데요. 사실 문의 수호자는 재단에서 감히 막을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능력이 아니기에 격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사실이지만 다행히 오랜 시간 한 장소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다 먼저 건들거나 접근하지만 않는다면 적대적이지 않은 문의 수호자의 특성상 재단은 따로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답니다. 때문에 현재 문의 수호자의 격리 등급은 유클리드인데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문의 수호자는 동시에 케테르 등급도 부여되고 있는데 물론 재단이 실험을 한답시고 계속 자극을 해서이긴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문의 수호자의 움직임에 대한 어떠한 대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랍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는 10k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혹여나 보일 상태 변화를 관찰할 뿐 문의 수호자에 대한 모든 실험이 금지되고 있는데요. 물론 재단도 한때는 어떻게든 정체불명의 존재의 문의 수호자를 격리 혹은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SCP들을 동원하기도 했답니다. 여기에는 나름 재단 내에서도 최고 전력이라고 평가되는 능력을 갖춘과 동시에 돌발 상황을 대비 재단에서 관리도 가능한 SCP인 SCP-076 아벨, SCP-073 카인, SCP-682 죽일 수 없는 파충류가 동원되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시도는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답니다. 당시 076이 몸담고 있던 기동특무부대 오메가7에게 정확한 임무는 밝히지 않은 채 걸어서 문의 수호자에게 접근할 것을 지시했지만 심상치 않음을 느낀 것일까요? 문의 수호자에게 가까워지기도 전 076은 돌연 라고 말하며 임무 수행을 거부했고 혹여나 076이 폭주할 것을 염려해 더 이상의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 이에 재단은 모든 피해를 반사하는 능력을 가진 073에게 임무 내용은커녕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문의 수호자에게 접근하도록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문의 수호자를 본 073은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며 임무 포기 요청을 했답니다. 물론 재단은
073에게 더 가까이 접근할 것을 지시했지만 갑자기 073의 이마에 있는 표식에 현재까지 목격되지 않았던 변화가 관찰된 탓에 급하게 실험을 종료하며 실패. 076이야 원래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이니 뭐 그렇다 치더라도 표식이 반응한 073을 보고는 어떤 형태로든 두 SCP가 문해 수호자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둘 다 말을 아끼고 있는 탓에 별다른 성과를 얻을 수 없었는데요. 이에 마지막으로 골칫덩어리인 682가 죽든 문해 수호자가 죽든 개이득이라는 마음으로 682를 문해 수호자에게 데려간 재단. 문해 수호자는 682에게 잊어라 라는 명령을 내린 듯 보였으나 682는 갑자기 라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고 그 순간 문해 수호자는 682를 공격, 그 682를 과다출혈로 쓰러지게 만들었는데요. 물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682는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더러운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오히려 정체에 대한 의문만 커진 상태로 SCP를 활용한 모든 실험이 끝이 났고 이후로는 SCP를 접근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문해 수호자가 발견된 이후로 현재까지는 문을 지키고만 있을 뿐 특별한 행동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만에 하나 문해 수호자의 상태에 변화가 생긴다면 즉시 XK급 세계 멸망 시나리오의 시작으로 간주,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되며 긴급 명령 파트모스 절차가 발동된답니다. 이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현재 기밀로 유지되고 있으며 다만 파트모스 절차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요원들에게는 항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문해 수호자만큼은 예수가 재림하여 하늘에 나타났을 때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휴거 시나리오까지 대비하는 등 재단답지 않게 누가 봐도 특정 종교를 염두에 둔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이는 재단이 문해 수호자의 정체를 특정 종교에 등장하는 케루빔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성경에 따르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에덴 동산으로 통하는 길은 불의 칼을 든 아기 천사인 케루빔에게 막히게 된답니다. 즉, 태양과 맞먹는 열기를 내뿜는 무기를 사용하는 문해 수호자는 성경에 등장하는 케루빔과 동일한 존재이며 문해 수호자가 지키는 문은 에덴 동산으로 향하는 문이라는 것. 이는 문해 수호자가 있는 위치가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에덴 동산의 위치와 비슷하다는 점과 문 근처로 보이는 수많은 나무, 특히 그 중에서도 한가운데 솟아있는 두 그루의 나무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다고 알려진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묘사와 비슷하다는 점 때문에 신빙성도 상당히 높은데요. 여기에 어느 날 문해 수호자 격리 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자로부터 이상한 메시지가 전송되면서 이 추측은 더 확실시되고 있답니다. 물론 이 메시지는 오발송으로 밝혀졌지만 이렇게나 중요한 메시지가 오발송인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데다 이상하게도 해당 메시지의 발송 일자가 미래로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재단 요원들은 초월적인 존재가 보내는 일종의 경고가 아닌가 추측한다고 하네요. 격리 절차가 필요 없다 라며 재단조차도 격리가 의미 없음을 인정한 존재. 그렇기에 그저 움직이지 않기를 바라며 매일매일 숨죽여 지켜보는 게 전부인 존재. 조금의 상태 변화가 즉시 XK급 세계멸망 시나리오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존재.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 SCP-001 문해 수호자인데요. 녀석이 이렇듯 살벌하게 짝이 없게 묘사되는 이유는 바로 녀석이 가진 압도적인 능력들 때문인데 일단 들고 있는 무기부터가 너무 사려
녀석이 가진 불검은 태양에 필적하는 온도의 불길을 발산해 문의 수호자를 향하는 모든 공격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물론 목표물이 얼마나 멀리 있든 존재 자체를 소멸시켜버리는 공격이 가능한데요. 또한 녀석은 인간에게 명령을 내림으로써 정신과 기억을 조작하고 행동까지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의 수호자 문서가 진짜 001 문서라면 SCP 재단이 만들어진 이유 역시 문의 수호자가 재단 설립자에게 내린 준비하라 라는 단 한마디의 명령 때문이었을 정도로 녀석의 명령에는 절대적인 힘이 담겨져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떠나라라는 명령을 듣고 돌아온 D계급을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사들이 제거하자 그 즉시 해당 실험과 관련된 모든 요원들이 소멸되어 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문의 수호자가 멀리서도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는 일종의 전능함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정체가 심히 궁금해지는 수준의 어마무시한 능력들이랍니다. 하지만 녀석의 정체가 이 존재와 관련이 있다면 이처럼 사기적인 능력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존재가 있으니, 사실 인간의 몸에 날개가 달린 외형부터 소멸과 절대적인 명령, 그리고 전능함 같은 흡사 신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떠오르는 능력들을 가진 문의 수호자를 보면 문득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있으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천사인데요. 그리고 천사 중에서도 문의 수호자는 케루빔이라 불리는 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답니다. 케루빔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천사 중 하나로 하느님의 경고를 저버리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지른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는 임무를 부여받아 두루 도는 불칼과 함께 에덴 동산을 지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케루빔은 주로 아기 천사의 모습으로 알려져 있는 탓에 315m 크기의 덩치를 가진 문의 수호자와는 외형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는 성경 내에서뿐만 아니라 시대나 개인의 해석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그려지는 천사의 특성 때문일 뿐, 케루빔도 과거에는 이렇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는 사실. 네, 불칼과 함께 무언가를 지키는 천사라는 상당히 중요한 공통점을 가진 두 존재인데요. 게다가 천사 계급을 체계화한 위 디오니시오스 이론에 따르면 케루빔은 총 9개의 천사 계급 중 제2계급, 지품 천사에 해당하는 상위 계급의 천사인데, 이 역시 두 존재가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문의 수호자가 가진 강력한 능력들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랍니다. 또한 단순히 개체가 가진 특징 말고도 두 존재가 관련이 있다는 단서는 꽤나 많은데, 먼저 문의 수호자가 지키는 문 너머의 풍경. 재단 문서에 따르면 문의 수호자가 지키는 문 너머에는 재단조차도 파악할 수 없는 여러 종류의 가일나무와 문의 수호자와 동일한 물질로 구성된 여러 개체들, 그리고 한가운데 위치한 거대한 가일나무 두 그루가 관찰된다고 하는데, 이는 흡사 성경이 말하는 에덴 동산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온 강이 피손과 기온, 그리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라는 총 4개의 강을 만들었다고 묘사하는데, 문의 수호자가 발견된 곳이 하필이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교차하는 장소라는 것도 두 존재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랍니다. 네, 이렇듯 외형부터 능력, 그리고 주변 환경까지도 비슷한 케루빔과 문의 수호자. 문의 수호자는 진짜 성경 속 케루빔인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케루빔을 모방한 또 다른 존재인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구를 위해 암만 드론을 날려보내도 1km 내에 접근한 순간 소멸되어 버리는 데다 D계급들을 보내도 떠나라라는 명령 한마디에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돌아와 버리는 상황. 세계 멸망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조치는커녕 접근조차도 못하는 문의 수호자를 보며 수많은 박사들이 무력함을 느끼고 있을 무렵, 몇몇 박사를 중심으로 상당히 위험하면서도 획기적인 의견이 제시되는데요. 바로 소멸이라는 문의 수호자의 능력을 반대로 이용해보자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은 당연하게도 재단의 제거 대상 1순위인 SCP-68이었답니다. 사실 박사들이 보기에도 대상 자체를 소멸시켜버리는 문의 수호자 정도면 68이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설사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관련 데이터가 거의 없는 문의 수호자다 보니 68이를 통해 또 다른 반응을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득. 나아가 반대로 68이가 문의 수호자를 제거한다고 해도 세계 멸망의 위험이 없어지는 것이니 여러모로 쌍방개이득이라고 생각한 것인데요. 이에 빠르게 허가를 받은 박사들은 형식적인 조직 샘플 실험부터 진행. 682의 조직 샘플을 실은 드론이 역시나 1km 내에 접근하자마자 소멸되는 것을 확인하고는 부푼 기대감을 안고 본 실험에 돌입한답니다. 먼저 682를 문의 수호자 담당 기지인 제0기지로 이송한 후 곧바로 무인 차량에 실어 그대로 문의 수호자에게로 보낸 박사들. 하지만 실험은 처음부터 당황의 연속이었는데 682를 꺼내놓기도 전에 녀석을 실은 무인 차량이 문의 수호자에게 공격받아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기 때문. 물론 이렇게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고?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기도 전 연기 속에서 그 와중에도 살아남은 682가 확인되었는데,
녀석조차도 문해 수호자의 공격은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인지 단 1격을 맞았을 뿐인데도 이미 상당히 심한 부상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의 경험상 1격의 제거가 실패한다면 두 녀석의 전투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 아니나 다를까 흔치 않은 선빵에 열이 받은 것인지 기어가는 게 고작인 몸을 이끌고 서서히 문해 수호자에게로 다가가는 68이.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녀석의 행동은 여러모로 다소 놀라웠답니다. 제뜸 어이없다는 듯이 껄껄껄 웃더니 여기가 동산이냐며 동산은 여기가 아니라 서쪽 저 멀리에 있다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은 것. 네, 녀석의 성격상 공격을 받고도 몸의 대화가 아닌 그냥 대화를 시도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마치 문해 수호자의 존재에 대해 원래부터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의 대화 내용도 놀라웠는데요. 물론 문해 수호자는 특별한 반응 없이 그저 다시 한번 682를 공격했고 이 공격에 신체 대부분을 잃고서도 682는 더 가까이 몸을 옮기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지금 나더러 죽으라고 명령을 내렸다며 이것은 그 가위를 제안한 나의 저주다라는 의미불명의 말을 했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해 수호자는 별다른 반응 없이 다시 한번 공격을 할 뿐이었고 682는 빈사 상태에서 겨우 회복을 이어나가면서도 다시 한번 힘을 짜내 이곳은 동산이 아니야. 넌 우리 일도 못도 아닌 흉내나는 놈일 뿐이야. 라고 말하며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침을 뱉었고 그 순간 다시 한번 날라온 문해 수호자의 공격에 완전히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요. 이후 왜인지 문해 수호자는 한참 동안이나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았고 더 이상의 실험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박사들은 682 해수를 위해 디계급을 투입. 디계급들이 근처로 다가가자 문해 수호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거하라라는 명령을 내렸고 절대적인 명령에 두려움도 잊은 채 시체를 수집한 디계급들 덕에 682의 해수 및 격리가 빠르게 진행되며 실험은 종료되었답니다. 이렇듯 실험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지만 많은 것이 혼란스러웠던 박사들은 짧은 순간 오고 간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부터 682와 문해 수호자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진행한과 동시에 다방면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SCP-343은 스스로를 신 혹은 우주의 창조자라 부르는 존재인데요. 하지만 신이라고 하기엔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기도 하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343을 만났음에도 343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요. 이상하게도 나이 많은 남성의 모습이라는 것만 동일할 뿐 목격한 사람들마다 말하는 343의 생김새가 전부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또한 343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엇이든 알고 무엇이든 가능한 전지전능한 신의 모습에는 조금 부족한 능력들을 보여주는데요. 343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능력은 바로 벽 통과와 순간이동. 처음 재단이 343을 발견한 것도 한 남성이 길에서 사라지더니 바로 근처 집의 지붕을 뚫고 나온 것을 우연히 목격하면서였으며 재단 측 박사가 343에게 신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자 갑자기 벽을 통과해 밖으로 나가 햄버거를 하나 사들고 오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순간이동이나 벽 통과 능력은 사실 SCP 세계관에서는 그리 희귀하거나 대단한 능력은 아닌데요. 물론 이 외에도 격리실을 순식간에 자신의 스타일로 꾸미거나 격리실 공간 자체를 넓히는 등등 진짜 창조자 같은 능력을 보여준 적도 한 번 있긴 하지만 그 이후로는 딱히 순간이동과 벽 통과 능력 말고는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이렇듯 스스로의 주장처럼 신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하고 애매해 보이는 343의 능력. 여기에 더욱더 343의 정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으니 항상 682의 제거 방법을 고민하고 있던 재단은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는 343에게 682를 제거하게 만들 계획을 세우는데요. 마침 343은 스스로 재단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하며 무엇이든 자기가 처리해 주겠다는 반응을 보였답니다. 이에 재단은 343의 숨겨진 능력도 확인하면서 동시에 682도 제거할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즉시 실행에 옮기는데요. 343은 682가 격리실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박사에게 엄지손가락을 척하고 들어 보이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답니다. 하지만 682가 격리실에 들어온 순간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343은 682를 못 본 척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같은 격리실 안에 있는 682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또 신기하게도 682는 분명히 343을 인지한 듯 보였지만 어째서인지 343을 공격하기는커녕 건들지도 않고 있었는데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박사는 343에게 눈앞에 있는 682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순간 343은 박사 앞으로 순간이동한 다음 뭐든 도와준댔더니 고작 682 따위를 상대하라고 한 거냐며 박사에게 화를 냈답니다. 또한 682를 가리키며 상대하기도 싫을 정도로 역겨운 녀석인데다 내 건속이 아니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의문의 말만 남긴 채 그대로 벽을 뚫고 사라져 버렸는데요. 이에 의심 많은 박사는 343에게는 682를 제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럴듯한 연기와 말로 682와의 전투를 피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게 되었답니다. 실제로 343이 어떤 일이든 도와준다고 먼저 말한 상황에서 진짜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그저 재생력이 강력할 뿐인 682를 제거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343의 정체보다도 더욱더 이상한 것은 이렇듯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의심스러운 구석이 너무나도 많은 343을 어째서인지 대다수의 재단 요원들은 그를 실제로 신이라 부르며 그의 정체에 대한 의심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다행히 343에 대한 이 모든 의문점은 오래전부터 343의 정체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던 한 박사에 의해 밝혀지기 시작했으니 지난 영상에서 알아보았던 SCP-343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는 존재였는데요. 현재 343은 안전 등급을 부여받은 상태로 재단에서 자유롭게 지내고 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343의 격리 등급에 뭔가 이상함을 느끼신 분들 계신가요? 네, 보통 인간형 SCP라고 하면 최소한 유클리드 등급을 지정하는 재단의 관례와는 달리 343은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라는 사실. 더군다나 격리가 불가능한 수준의 능력인 순간이동과 벽을 통과하는 능력 때문에 케테르 등급을 부여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343이기에 안전 등급은 더욱 터무니없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343의 격리 등급에 반발을 한 요원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격리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이유로 343은 공식적인 안전 등급 개체로 등록되었답니다. 물론 343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호의적인 데다 특히 대화를 즐기며 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343과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기분이 좋아졌다고 증언하기도 하는 등 눈에 띄는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343의 격리실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게 개방되어 있으며 실제로 하루에도 수많은 재단 요원들이 스스로 찾아가 343과 대화를 나누곤 한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도 등급이 다소 이상한 것은 사실. 이 같은 이상한 점을 재단 소속의 비 박사도 어느 순간 느끼게 되는데요. 비 박사는 즉시 343의 격리실 출입을 출입 허가를 받은 사람만 가능하도록 변경할 것을 요청했고 일부 요원들의 반발이 있긴 했지만 임시로 경비 요원들이 배치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비 요원들이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발생했고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드나들고 있었는데요. 이에 경비 요원들을 추궁하던 박사는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된답니다. 경비 요원들은 하나같이 신이 사람들이 많은 걸 좋아한다고 말하며 격리실 감시 명령을 거부했는데요. 비 박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343의 정체에 대한 본격적인 의심을 시작하게 된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비요원들이 명령을 어긴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며 더군다나 그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이유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비 박사의 의심은
혹시 343이 경비요원들의 정신을 조종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때부터 박사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비밀리에 조사하던 343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없어지는가 하면 박사와 함께 자료를 모으던 요원들 그 누구도 343을 조사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결국 심상치 않음을 느낀 비 박사는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343과의 단독 면담을 신청했고, 이는 큰 실수였으니 박사가 343과 면담을 한 직후 비 박사의 존재는 재단 내의 모든 이들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지워져 버렸답니다. 아예 세상에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그 누구도 비 박사를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343은 강력한 정신조종 능력을 가진 SCP였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당하는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아주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였는데요. 다행히 현재는 343에 대한 의심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여 극비리의 343을 조사한 결과 아주 강력하고도 대규모적인 정신조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상태랍니다. 그리고 이미 343과 만난 적이 있는 대부분의 요원들은 물론 재단의 최고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임원들 몇몇도 343의 정신조작에 당한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343은 이 같은 사실을 눈치챈 사람들을 하나씩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있었는데요. 즉, 재단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있었던 것.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신조종을 당하는지조차 모르게 조종하는 343에게 대항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그저 비밀리에 조사만 진행 중인데요. 현재도 343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재단에 접근한 것인지, 또 어쩌면 세상을 통째로 지배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능력으로 왜 재단에서 지내고 있는 것인지 등등을 조사 중이며, 이 과정에서 343이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른 SCP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스스로를 전지전능한 신이자 우주의 창조자라 소개한 343이 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SCP들에 대해 몰라서 인간에게 묻고 다닌다? 당연하게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기에 343을 비밀리에 조사 중인 요원들은 343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뭔가 꿍꿍이가 있는 존재라는 확신에 가까운 추측을 하고 있답니다. 또한 이들은 우연히 자신의 시야에 들어온 대상의 짧은 미래를 예지하는 SCP-1872 343과의 대화를 마치고 내뱉은 말에서 343의 정체에 대한 단서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에 어쩌면 343은 뛰어난 정신조작 능력을 가진 소녀이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자신의 능력을 세계 지배 같은 나쁜 곳에 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장난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을 세우게 된답니다. 또한 아직까지 능력이나 인격이 완전하지 않은 소녀이기에 682라는 공포의 대상을 만났을 때는 정신조작으로 682의 움직임을 멈추고 도망치는 게 고작이었으며, 자신의 나약한 부분을 숨기기 위해 사람들이 자신을 나이 많은 남성 혹은 신화 속 신들의 모습으로 인식하도록 조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꿈속에 나타나 미래의 재앙을 알려주는 존재인 SCP-990이 말했던 치명적인 재앙을 불러오는 SCP가 어쩌면 343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고 있으며, 이 가설들을 증명하기 위해 현재도 부단히 노력 중이라고 하네요. 여러분이 가진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부터 막연하게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등등 각기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에는 흔히 전지전능으로 표현되는 초월적인 인간 능력은 빠지지 않는답니다. 네, 그만큼 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의미. 그런데 이런 신이 SCP 재단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물론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는 의심스러운 구석이 좀 많은 신이긴 하지만 이 존재에게 재단의 골칫거리를 맡긴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SCP-343 신에게 682를 보냈더니 생긴 일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죠. SCP-343 신, 스스로를 우주의 창조자이자 전지전능한 신이라 칭하는 존재로 실제로 벽을 통과하며 다니거나 공간을 변화시키는 등 원리불명의 다양한 능력들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어떤 주제든 빠삭하게 알고 있는 폭넓은 지식과 특유의 인싸력으로 수많은 재단 직원들의 사랑과 관심을 잔뜩 받으며 재단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이런 343의 모습을 보던 한 박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343이 진짜 신이라면 682 정도도 가볍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실제로 그가 진짜 우주의 창조자라면 인간에게조차 격리되고 있는 그래봤자 한낱 괴물일 뿐인 존재를 어찌하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울 것이 분명해 보였는데요. 이에 박사는 즉시 브라이트 박사를 호출한답니다. 평소 343이 목걸이 SCP를 통해 기이한 형태의 불멸을 얻은 브라이트를 흥미롭게 여기고 있던 터라 그가 부탁한다면 들어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 다만 브라이트는 이 실험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애초에 그는 343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전능하다라고 할 만한 능력은 딱히 보여준 적이 없는 데다 유독 343을 수상하게 여기던 한 박사가 343과 대면한 이후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듯한 수상쩍은 단서까지 발견되면서 그냥 어마무시한 정신조종 능력을 가진 악당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즉 343에게는 682를 제거할 능력 자체가 없다고 생각한 것. 하지만 이미 O5-1의 허가도 떨어졌겠다. 자신의 예상과 달리 343이 진짜 신이어서 682를 제거할 수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이득. 만약 제거하지 못한다면 343이 신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것이니 딱히 손해볼 장사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약간의 논쟁이 있긴 했지만 343 역시 브라이트 박사의 부탁에 흔쾌히 승낙하면서 실험은 빠르게 진행된답니다. 사실 브라이트는 343에게 682를 제거하는 일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343이 딱히 묻지도 않았던 데다 뭐든 처리해준다며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343이 있는 격리실에 682를 집어넣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으니 그것도 두 개체 모두가 말이죠.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단연 682였는데요. 격리실에 투입된 순간 녀석은 곧바로 343을 들이받을 기세로 그에게 돌진하기 시작했는데 신의 여유인 것일까요? 343은 놀라는 기색도 하나 없이 여전히 여유만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682가 343에게 거의 다 도달했을 무렵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녀석이 343을 그대로 지나쳐 반대편 벽까지 돌진한 것.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343이 682가 들어온 입구를 보며 뭔가를 격리실에 넣은 것인지 아니면 자기 보고 들어가라는 것인지를 박사들에게 물었다는 것인데요. 네,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서로가 서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듯 보였답니다. 682가 신나게 반대편 벽을 부수려고 하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말이죠. 결국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 박사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고 대놓고 물었음에도 방을 이리저리 둘러본 343은 여긴 나밖에 없는데라며 알 수 없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682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서는 갑자기 화가 난 듯 씩씩거리기 시작하는 343. 그는 순식간에 박사들의 옆에 나타났고 꽤 많이 화가 난 듯 보였지만 또 이내 등을 돌리고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툭 던지고 그대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답니다. 그가 남긴 말은 바로 682는 자신의 권속이 아니니 알아서 하라는 의미불명의 말. 결국 실험은 수많은 의문만을 남긴 채 그대로 종료되었는데요. 이후 박사들은 343과 682의 반응을 두고 수많은 추측들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먼저 343의 격렬한 반응으로 보아 682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제거나 공격은커녕 인식조차 못한 것은 그가 스스로의 말처럼 전지전능한 절대적인 신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박사들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343이 신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자신의 권속이 아니라는 343의 말과 마치 둘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듯한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 682는 다른 우주 혹은 다른 차원에서 기원한 존재이며 343은 그저 우리 우주에 해당하는 신일 뿐이기에 벌어진 현상이라 여기는 박사들도 있었답니다. 네, 이번 실험 결과에 두 개체의 정체와 관련된 단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였지만 아쉽게도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숭배, 신이나 인간 혹은 물체를 섬기는 행위. 숭배는 아주 먼 과거부터 지역과 시기에 따라 그 대상이 달라졌을 뿐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서 이어져온 행위 중 하나인데요. 대개 신이라는 절대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인 존재를 숭배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그 대상이 인간이나 동물이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은 숭배의 대상이 아주 위험한 물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 시골 마을 사람들이 전부 미쳐버린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뱅크스 섬의 북동부 해안에 위치한 작은 마을. 낚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리치와 앨런은 해안가에서 이상한 물체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정박 중이던 앨런의 버트 앞부분이 엄청나게 큰 쇳덩어리에 부딪혀 그대로 멈춰버렸던 것. 비행기나 배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인가 싶을 정도로 꽤나 큰 쇳덩어리는 이미 바닷물에 잠겨 녹이 쓸 대로 쓴 상태였지만 앨런은 고물상에 팔아서 수리비라도 벌어야겠다며 리치와 함께 쇳덩어리를 옮기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이 큰 불행의 시작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다음날 아침, 어제 주워온 쇳덩어리를 팔기 위해 창고를 찾은 앨런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분명 어제만 해도 온통 녹이 쓸어 꼼짝도 안 하던 고물덩어리가 어찌된 일인지 녹이 전부 사라져 말끔한 상태가 된 것은 물론 내부 부품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던 것. 놀란 건 곧이어 앨런의 집을 찾은 리치도 마찬가지였는데 어제 상태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터라 어제의 그 고철덩어리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고 심지어 가만히 살펴보니 저놈도 전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 서서히 속도를 내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음에도 왜인지 소리도 전혀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특히 앨런은 조금 이상한 반응을 보였는데 한참을 멍하게 서 있더니 갑자기 이상한 기계 소리가 들리지 않냐며 작지만 기분 나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답니다. 다만 그 순간 앨런의 엄마가 기계를 멈춰보겠다며 파이프를 집어넣으려다 이를 다치는 탓에 앨런의 말은 그리 주목받지 못하고 묻혀버렸고 왠지 기분 나쁘고 이상한 기계라며 사람들이 하나둘 달려들더마자 기분 나쁜 소리도 계속 들리는 데다 혼자서 저 큰 걸 옮기기도 애매했던 앨런은 기계덩어리를 그대로 방치해둔 채 창고에서 나와버렸답니다. 이후 리치는 자연스레 이상한 기계덩어리의 존재를 잊어갔지만 한 사람, 앨런만큼은 아니었는데 그는 갈수록 기계 소리가 커져간다며 고통으로 소했고 오죽하면 매일 불면증에 시달려 건강도 몰라보게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요. 결국 그가 단순히 한창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악령에 씌인 것이라 생각한 리치는 마을의 패신부에게 그의 상태를 봐줄 것을 부탁했고 이는 본격적인 불행이 시작되는 잘못된 선택이었으니 처음만 해도 앨런에게 당장 기계덩어리를 가져다 버리라고 조언하는가 하면 몇 번이나 앨런을 찾아와 상담을 이어나가며 극진히 그를 돌본 패신부. 실제로 패신부의 상담이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며칠 뒤 앨런은 상당히 좋아진 얼굴로 패신부와 함께 마을 사람들 앞에 나타났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 옆에 조금 더 커진 듯 보이는 기계덩어리가 떡하니 있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곧바로 이어진 패신부의 발언이었답니다. 그는 뜬금없이 기계가 신이 만든 물건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여러분들이 듣게 될 삐걱거리는 소리는 신의 목소리니 모두가 거기에 응답해 금속을 바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얼핏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마냥 그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는데 신부가 금속 덩어리에 파이프를 가까이 갖다 대자 마치 빨려 들어가듯 달라붙더니 흡수되어 버리는가 하면 몇몇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들리는 기계 소리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착각이겠거니 하며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며칠 뒤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데요. 마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기계 소리가 들린다며 패신부를 찾아온 것. 이에 앨런과 패신부는 금속을 바쳐야만 신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며 외면하면 할수록 더욱더 커질 것이라 말했고 결국 도저히 한청을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둘 기계덩어리에 금속을 바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실제로 환청이 줄어드는 경험을 한답니다. 이후 사람들이 환청을 줄이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금속을 바치기 시작하면서 마치 앨런과 패신부가 그러했듯 기계덩어리를 진짜 신의 물건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자연스레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고작 몇 주 만에 마을의 모든 금속이 바쳐졌고 몰라보게 커져버린 기계덩어리만큼 그것이 신의 물건이 확실하다는 사람들의 믿음도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답니다. 특히 패신부는 더 이상 바칠 게 없었음에도 더 많은 금속이 필요하다며 무언가 더 특별한 게 필요하다며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고 하다하다 벤치로 사람들의 금리까지 뽑아바치는 미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어나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듯 보였던 그는 갑자기 앨런을 지목하며 저 녀석이 위대한 기계 앞에서 감히 금속을 숨기고 있다고 말하며 엉덩이에 금속 관절이 있을 거라는 잊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대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신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람들이 앨런에게로 달려들어 그를 기계덩어리 속으로 밀어넣기 시작했고 앨런은 끝없는 비명을 지르며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답니다. 네, 반복되는 한청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잘못된 믿음 탓이었을까요? 이미 마을에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친구의 죽음을 지켜본 충격 탓인지 그제서야 리치는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대로 마을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를 한답니다. 이후 충격적인 신고 내용이 경찰 내에 쫙 퍼지면서 재단의 스파이원의 기획까지 들어갔고 재단은 발빠르게 해당 마을로 출동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 전부가 스스로를 기계에게 바친 듯 보였는데요. 이후 기어스 박사의 지휘 아래 기계를 약화시키는 변칙성을 가진 SCP-2519를 활용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잠시나마 기계를 멈출 수 있었고 재단으로 기계를 이송한 박사는 연구를 통해 기계 덩어리의 변칙성을 확인하고 SCP-882로 지정하고 격리 절차를 완성했다고 하네요. 882는 여러 금속과 합금으로 만들어진 기어와 케이블 그리고 도르래와 나사 등이 아주 무자기하게 얽혀있는 형태의 쇳덩어리로 겉모습은 난잡하게 그지없는 고물덩어리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고물덩어리에는 마을 하나 아니 재단이 조금만 늦었다면 나라 하나도 가뿐히 멸망시킬 위험천만한 변칙성이 있으니 바로 앨런과 마을 사람들이 들었던 환청에 의한 지속적인 정신조종이랍니다. 882는 평상시 부품들이 쉴 새 없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인지 어떤 방법으로도 작은 소리 하나 측정할 수 없는 정숙함을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단지 외부적으로 들리지 않을 뿐 실제로는 그 어떤 소음보다도 최악의 특성을 가진 소음을 자랑한다는 사실. 882 근처에 일정 시간 이상 머무른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삐걱거리거나 짤깍거리는 흡사 금속 기계가 움직일 때 날만한 소리가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882와의 접촉 시간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아예 들리지 않다 보니 딱 미친 사람 취급받기 좋다는 거. 발견 직후 하필이면 자신의 집 창고에 보관한 탓에 가장 먼저 안청에 시달렸지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앨런처럼 말이죠. 물론 앨런이 그랬듯 처음에는 거슬릴 뿐 충분히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지만 환청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져 나중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상을 괴롭히기 시작한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 이 환청을 줄이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바로 882에게 금속을 집어넣는 것. 금속을 집어넣고 잠시 동안은 환청의 크기와 빈도가 상당 부분 감소하기 때문에 한참을 환청에 시달려온 피해자들 대부분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882에게 금속을 집어넣는 것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데요. 다만 이는 결과적으로 더 많고 심각한 피해를 불러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집어넣은 금속은 단순히 부착되거나 흡수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변형을 거쳐 영구적으로 882의 부품 일부가 된답니다. 환청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결국 882의 덩치를 더욱 키우게 되고 더욱 커진 882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환청을 들리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인데요. 특히 882의 일부가 된 부품은 재료가 된 금속의 종류와 상관없이 항공기용 티타늄 합금보다도 훨씬 뛰어난 강도와 인성을 가진 것도 모자라 뛰어난 회복력까지 가지고 있어 어지간한 방법으로는 파괴하는 것도 불가능하답니다. 결국 멈출 수 없는 환청에 의해 심각한 정신병에 시달린 대상은 882를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거나 심한 경우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려 금속 대신 스스로를 바치는 미친 행위를 보이기도 한다고 하네요. 882의 변칙성 확인 이후 박사들이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은 녀석의 변칙성을 무력화하는 것이었는데요. 자칫 기지 전체가 녀석의 변칙성에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물론 어떠한 종류의 금속도 사용할 수 없다 보니 물리적인 방해를 가해 멈추는 것은 불가능해 꽤나 애를 먹었지만 리치의 증언을 되짚어본 결과 첫 발견 당시 바닷물 속에 녹이 쓴 상태로 멈춰 있었다는 점을 포착. 통째로 바닷물이 포함된 액체에 담궈 보관하기로 결정하는데요. 다만 이미 너무 커질 대로 커진 상태였기에 보다 수월한 관리를 위해서는 크기를 줄이는 게 먼저인 상황이었고 연구 끝에 아주 강력한 열을 3-4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가하면 미약하나마 절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낸 박사들은 오랜 시간을 들여 882의 크기를 약 12세제곱미터까지 줄이는 데 성공한답니다. 이후 금속을 제외한 면끈이나 밧줄을 이용해 882를 묶은 다음 바닷물이 40% 이상 포함된 액체에 완전히 잠기게 만듦으로써 항상 녹이 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882는 스스로 녹을 제거하는 특성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고정용 끈 교체와 더불어 녹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있는데 이때 격리구역 내부로는 당연히 모든 금속 물질의 반입이 금지되며 직접적인 접촉은 되도록 삼가하되 접촉 시에는 반드시 두꺼운 면장갑을 사용해야 한답니다. 만약 확인 결과 어느 한 부분이라도 녹이 쓸어 있지 않다면 즉시 직접 공수해온 순도 100%의 바닷물에 옮겨 담궈 전부 녹이 쓸도록 만듦으로써 작동 가능성을 항상 제로로 유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종종 환청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즉시 상부의 보고에 심리평가를 진행한 후 진짜 882에 의한 환청으로 판명될 경우 다른 기지로 보내버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영구격리를 진행하는 등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답니다. 이렇듯 꽤 까다롭고 성가신 격리 절차가 적용 중인 882는 사무령치고는 드물게 유클리드 등급을 부여받은 상태인데요. 이 같은 격리와 동시에 박사들은 882의 기묘한 변칙성을 두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든 물건인가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을 내놓았는데
단순히 금속을 모으기 위한 장치일 가능성부터 공격용 무기일 가능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 882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지 못해 실질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못했답니다. 다만 얼마 뒤 스스로를 부서진 신의 교단의 신도라고 칭하는 자들이 재단을 찾아와 뜬금없이 신의 심장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882의 충격적인 정체와 그와 관련된 특별한 종교에 대한 단서를 포착할 수 있었으니,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요조의 단체인 부서진 신의 교단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모두들 안녕! 사실 신도들의 첫 방문 당시만 해도 박사들은 신의 심장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는데요. 재단이 보관 중인 수많은 개체들 중 신의 심장이라고 부를 만한 개체가 딱히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 하지만 해당 신도들에 대한 조사를 거친 재단은 신의 심장과 몇몇 SCP들의 충격적인 정체와 더불어 위험천만한 요주의 단체,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적인 존재에 대한 놀라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재단이 알아낸 바 이들은 한 종교단체의 신도들로 메카네라 불리는 기계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먼 과거 세상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조각들로 부서진 상태가 돼버린 메카네를 부활시키기 위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신의 조각들을 모두 모으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라면 기계로의 신체 개조는 물론 여러 변칙 존재들을 사용하는 것도 선치 않았는데요. 네, 섬기는 존재는 물론 섬기는 방식까지 다소 사이비 냄새가 폴폴 나긴 하지만 추적을 하면 할수록 이 종교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뿌리 깊고 끈질겼는데, 기원전 2100년부터 1600년경까지 존재했다고 알려진 중국의 전설적인 고대 국가인 하나라부터 그리스 문명에서조차 메카네를 섬긴 자들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몇 번의 붕괴 위험을 겪으면서도 악착같이 살아남아 현대까지 명맥을 이어온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렇듯 역사적으로 기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고대부터 기계신을 섬겼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이 종교인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 엄청나게 진보된 과학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현존하는 여러 SCP가 만들어지는데도 상당 부분 개입한 것으로 추정 중이랍니다. 물론 과거에는 국가 단위로 존재했던 숭배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약 30만 명의 신도를 가진 소규모 종교가 되어버린 데다 그마저도 교리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크게 3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재단은 종교의 특성을 고려해 종교 전체를 부서진 신의 교단이라고 부르며 관리 중이지만,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파들에 대한 수월한 관리를 위해 각 분파마다 서로 다른 이름을 부여한 상태랍니다. 가장 먼저 부서진 교단은 현존하는 분파들 중 가장 오래된 분파로 옛부터 전해져온 교리를 재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특징이며, 신의 건설자로 불리는 로버트 부마로 성화를 중심으로 신의 조각을 모아 신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을 오랜 시간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신의 영액으로 불리는 특별한 무언가를 이용한 방식 이외에는 모든 인공적인 신체 개조를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여기는데, 이렇게 제약을 두다 보니 아무래도 신의 조각을 모으고 종교를 부흥시키는 데 있어 여러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었답니다. 이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도 옛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몇몇 세력들은 부서진 교단을 이탈, 산업혁명기 당시 여러 대공장주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아 다양한 신체 개조 방법을 연구하기에 이르렀고, 실제로 변칙적 기계 신체 개조에 성공하는데요. 이후 이들은 자신들의 기술력과 신체 개조의 뛰어남을 홍보하며 신도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총대주교들이라 불리는 집단을 중심으로 현재 재단이 톱니바퀴 정교회라 부르는 분파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이 분파는 인공적인 신체 개조를 선호한다는 점이 특징인데, 오죽하면 대부분의 신도들이 신체 개조를 진행해 하던 몸에서 째깍거리거나 똑딱거리는 소리가 나는 탓에 다른 분파의 신도들에게 똑딱이라고 불릴 정도랍니다. 이들은 주로 증기나 태엽 장치로 작동되는 기계류를 대량 생산하는 것을 예외로 여기는 등 자신들이 자랑하는 산업혁명 시기의 기술력을 활용해 19세기 말까지 상당히 부흥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기 마련. 20세기에 접어들며 다양한 전자기기와 통신망이 등장했지만, 톱니바퀴 정교회는 여전히 산업혁명 말기 수준의 기술력을 의도적으로 고수하며 최신 기술의 사용을 이단으로 매도하는 등 과거 자신들이 환멸을 느꼈던 부서진 교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고, 이는 다시 한번 새로운 분파인 맥스웰파 교단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맥스웰파는 부서진 신을 분열된 신으로 재해석해 신의 조각이 실질적인 물체보다는 이질적인 데이터로 존재한다고 믿기에 근대화된 전산 및 통신망을 숭배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추후 전산망을 통해 모든 정신이 연결될 때 비로소 인류의 집합적 의지가 신의 조각을 모두 합쳐지게 만들어 신을 재탄생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답니다. 두 분파의 차이는 신체 개조에서도 나타나는데, 맥스웰파 역시 인공적인 신체 개조를 선호하지만 인공 팔다리나 강화 골격 등의 구시대적 신체 개조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인공 두뇌 및 장기 강화 등의 소규모 신체 개조를 통한 통신 및 데이터의 저장, 그리고 네트워킹 능력과 감각 능력 향상 등을 추구하는데요. 여담으로 이들은 명상지 컴퓨터 냉각팬의 소음을 사용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 다른 분파들에게 윙윙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이렇듯 서로 다른 사상과 숭배 방식을 가진 세 개의 분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경쟁적으로 메카네의 부활에 집착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의 피해는 물론 변칙적 존재에 대한 정보 유출은 기본. 알 수 없는 방법으로 SCP와 재단 기지를 정확히 찾아내 SCP를 탈주시키거나 재단 요원들을 이단자로 몰아세우며 공격하는 등 상당히 골치 아픈 요주의 단체인데요. 심지어 재단이 보유 중인 몇몇 SCP들이 신의 조각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서진 신의 교단에 위험천만한 강기가 드러났는데, 현재까지 신의 조각으로 밝혀진 개체는 882와 217, 그리고 271과 113구로 대략 882와 217의 변칙성만 생각해봐도 신체를 금속으로 만드는 바이러스와 금속을 흡수해 무한히 성장하는 기계, 네, 이 두 개체가 세상에 풀려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예상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이에 재단은 부서진 신의 교단을 SCP와 재단은 물론 세상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 교단 신도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거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도록 허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메카네가 부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부서진 신의 교단의 위험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재단은 이들을 항시 경계함과 동시에 신의 조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첩보를 통해 부서진 신의 교단의 성지라 불리는 장소를 확인한 재단은 즉시 기동특무부대 다시 1, 2를 파견해 현장을 급습했고, 그곳에서 요상한 물건 하나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답니다. 당시 이 물건은 왜인지 작은 방에 따로 보관되어 있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방 안이 온통 요상한 문양들로 가득 뒤덮여 있었으며 부분적으로 금속으로 변해 있었다는 점, 또한 조립의 준비가 끝날 때까지라고 적힌 단단히 봉인되어 있는 문서가 함께 있었다는 점이랍니다. 사실 당시만 해도 물건의 변칙성을 몰랐기에 요원들은 방 안을 점점 채워가는 문양에 집중, 직감적으로 현재 상황이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문양이 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을 포함한 문양이 새겨진 성지 곳곳을 파괴해 나갔는데요. 다만 곧바로 이어진 교단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고, 결국 성지 대부분이 파괴되는 대규모 전투를 치른 후에야 상황이 정리, 별다른 성과 없이 상황이 종료되는 듯 보였답니다. 그런데 한 요원이 복귀 중 부서진 잔해 속에서 멀쩡한 형태로 남아있는 작은 원판 하나를 발견했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전투 속에서 이것만 멀쩡한 것도 이상했지만 자세히 보니 원판에 새겨져 있는 문양들이 벽에 있던 문양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한 요원은 원판이 변칙적 물건이라는 것을 확신하고는 즉시 재단으로 이송하는데요. 이후 연구를 통해 실제로 원판에 놀라운 변칙성이 밝혀지면서 박사들은 원판을 SCP-271로 지정했으니, 271은 정체불명의 금속 속 물질로 구성된 직경약 4cm 정도의 원판으로 의미를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양들이 큰 문양 주위에 작은 문양들이 새겨진 일명 프랙탈 구조로 원판 전체에 조각되어 있는데요. 크기도 작은데다 장식품 같아 보이는 외형만 보면 전혀 위험한 물건 같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271은 절대로 가까이 둬선 안 되는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라는 사실. 271에 새겨진 문양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근처에 있는 물체들에서 똑같이 생겨나는 일종의 전파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물건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생명체에서도 마찬가지, 문양들은 점차 넓게 퍼져나가며 어느샌가 대상의 전체를 뒤덮어버린답니다. 네, 첫 발견 당시 방 안이 온통 문양으로 뒤덮여 있었던 건 역시 271의 변칙성 때문이었던 것. 물론 271의 변칙성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 이렇게 문양이 생겨난 물체들은 서서히 271과 동일한 물질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단순히 겉모습뿐만 아니라 분자 수준에서부터 완벽하게 변형된다는 것인데요. 특히 생명체의 경우는 이 과정에서 극한의 고통을 느끼게 되며, 대상을 파괴해 문양을 없애는 것 말고는 변형을 멈추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답니다. 주위를 온통 금속으로 만들어버리는 원판. 박사들은 이것이 신의 조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와 조사를 진행했고, 실제로 메카네 부활에 사용될 신의 조각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내는데요. 네, SCP-217 태엽장치 바이러스가 아주 넓은 범위에 영향을 끼치는 대신 생명체만을 타겟으로 삼아 기계로 만드는 변칙성을 가졌다면, SCP-271은 범위는 다소 작은 대신 주변의 모든 것을 금속으로 바꿔버리는 상호 보완적인 변칙성을 가진 또 다른 신의 조각이었던 것. 이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기에 신의 심장으로 추정되는 882 근처로 271을 가져가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금지된다고 하네요. 271이 신의 조각 중 하나로 밝혀지면서 박사들은 격리 방법에 대해 골치를 썩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변을 금속으로 변화시키는 변칙성 때문에 271을 안전하게 격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전용 시설을 갖춰야 할 판인데, 이렇게 되면 연구 단계부터 격리까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 네, 신의 조각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교단의 눈에 안 띌래야 안 띌 수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271의 격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이었고, 이례적으로 파괴를 할까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파괴가 불가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결국 재단은 오히려 대충 격리함으로써 교단의 허를 찌르는 일명 등잔 밑이 어둡다 작전으로 271을 격리하기로 결정하는데요.
현재 271은 아예 재단기지 바깥에 위치한 한 건물에 방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방은 겉으로는 청소 연구함으로 위장시켜 놓은 데다 그 흔한 경비원 한 명도 세워놓지 않는 등 누구라도 중요한 물건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게 꾸며져 있답니다. 물론 격리실 자체는 온도 조절 장치로 위장된 잠금 장치를 해제해야만 출입이 가능하며 비밀번호는 담당 박사에 의해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허술함 속에 숨겨진 271의 격리실 내부 역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변칙성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되어 있는데 연구를 통해 문양의 전파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도 또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서도 진행될 수 있지만 딱 하나 비기체성 유체, 즉 액체는 뚫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낸 박사들은 유리로 만들어진 5cm 두께의 보관함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271을 1m 높이의 석조 받침대 위에 올려놓은 채로 통째로 잠기도록 넣어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 보관함 내부는 일부가 철로 채워져 있는데 이를 이용해 네오디뮴만큼 연구 자석을 주위에 설치, 다시 한번 통째로 띄워 놓음으로써 변칙성이 전파되는 것을 2중 3중으로 대비함과 동시에 허가되지 않은 자가 271에게 접근할 시 자석을 이동시켜 유리보관함을 파괴함으로써 오히려 271의 변칙성에 당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또한 만에 하나 자석에서 발생하는 자기장 때문에 위치가 발각될 것을 대비해 벽 전체에 열분의 탄소를 발라 자기장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있답니다. 이렇듯 271의 위치를 은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인 재단. 하지만 얼마 전 교단 내부에 침투 중인 몇몇 스파이 요원들이 충격적인 정보를 보내왔는데 재단의 이런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교단이 특유의 SCP 추적 능력을 이용해 271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낸 것은 물론 즉각적인 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이에 재단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271이 교단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전투 및 새로운 격리 장소를 모색 중인데요. 여담으로 271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던 박사들은 문양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내놓았는데 이 현상이 271의 변칙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상당히 위협적인 변칙성을 가진 신의 조각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재단은 교단의 아지트를 습격해 조각을 탈취하는 데 더더욱 집중하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미국의 일리노이주 노멀시에 부서진 신의 교단의 전초기지가 있다는 첩보를 확인한 재단은 즉시 기동특무부대 델타5, 통칭 선두주자를 파견해 습격에 성공한답니다. 이후 전초기지 구석구석을 살피던 요원들은 지하실로 통하는 수상한 입구 하나를 발견했고 수색 과정에서 치매에 걸린 듯 보이는 노인 한 명을 발견하는데요. 처음만 해도 포로의 가능성을 두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노인은 갑자기 위협적인 태도로 선방을 날리려 했고 요원들은 즉시 노인을 제압, 그의 소지품에서 요상한 물건 하나를 발견한답니다. 하지만 요상한 건 물건만이 아니었는데 노인이 있던 지하실을 둘러보니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수많은 문서가 있었기 때문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요원들은 즉시 문서와 소지품을 재단으로 옮겼고 확인 결과 2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석판의 형태부터 현대의 서류 형태까지 전부 자필로 작성된 수백만 건의 문서가 연대순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요. 특히 가장 오래된 문서는 교단이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보다도 수천 년 전의 것임이 밝혀지는 등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답니다. 네, 이 문서들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문서 작성에 사용된 서로 다른 수백 가지의 언어들이 단 한 개도 빠짐없이 현존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것, 즉 단 한 글자도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였는데요. 게다가 이 모든 것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노인은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 박사들은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다만 당시 노인의 상태가 수백 개의 언어를 사용할 만큼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요원들의 증언을 들은 박사들은 문득 현장에서 입수한 노인의 소지품이 문서와 관련 있을 가능성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고 실제로 놀라운 변칙성을 확인, 즉시 SCP-1239로 지정했으니 1239는 높이 20cm, 밑면 5cm의 금속재 직류문체 블록으로 측면에 여러 글자들이 돌기 형태로 솟아있는 독특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글자들은 직접 보거나 사진으로 보는 경우 보는 사람에 따라 익숙한 언어의 문자가 돌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종의 환각 효과를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1239가 가진 변칙성의 힌트. 네, 1239는 언어와 관련된 변칙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1239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일정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새로운 언어를 말하거나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는 심지어 낮은 지능과 교육 수준 탓에 원래 말하기 이외에 글을 읽거나 쓰지 못했던 사람도 마찬가지 1139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익힌 언어만큼은 능숙하게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또한 동시에 여러 명의 영향을 받으면 전부 각각 다른 언어를 익히게 되는 등 새롭게 익힐 수 있는 언어의 종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으면 완전 개이득인 변칙성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니
바로 기존에 알고 있던 언어를 말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는 것인데요. 조금 더 정확히는 1239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언어를 말하고 있음에도 스스로는 여전히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상태가 된답니다. 네, 기존의 언어가 새로운 언어로 완전히 대체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더 문제는 1139를 통해 습득하게 되는 언어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언어이기 때문에 번역이 불가하다는 것. 네,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언어를 한순간에 새로운 언어로, 그것도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언어로 바꿔버리는 변칙성이라니. 박사들은 지하실에서 발견된 신비한 언어로 쓰여진 문서들이 1139를 이용해 쓰여졌다고 확신. 역으로 1139를 잘만 활용하면 문서를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했고, 추가적인 연구와 실험을 통해 1139의 변칙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으니 1139의 실험은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변칙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려는 실험과 문서 해독을 위한 실험,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보다 정확한 발동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달리 1139에 직류가 아닌 교류 전류를 흘려보낸 박사들. 그런데 그 순간 근처에 있던 디기급이 갑자기 머리를 부여잡고 엄청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근처에 있던 박사들까지 두통을 겪을 정도였는데요. 다행히 추가적인 피해나 후유증은 없었지만 이 실험 이후 실험 시에는 반드시 직류 전류만 쓰도록 격리 절차가 개정되었답니다. 어느 날 박사들은 우연히 디기급에 의해 발생한 정전기에도 1139가 반응한다는 사실을 포착하는데요. 그것도 지금까지처럼 가까이 있던 디기급뿐만 아니라 꽤 먼 거리에 있던 요원에게까지 1139의 변칙성이 닿았던 것. 네, 정전기의 어떤 요소가 1139의 변칙성 범위를 늘어나게 한 것으로 보였는데, 박사들이 떠올린 건 단연 높은 전압과 전류. 보통 정전기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흐르기 때문에 정전기만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사실 전압 자체는 어지간한 전자제품이 우스워 보일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이랍니다. 이에 흘러들어가는 전기량에 따라서 변칙성의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라 추정했고, 실제로 단계적으로 점차 많은 전류를 흘려보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범위가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하는데요. 심지어 몇몇 박사들은 추정상 1139가 천둥을 직격으로 맞는다면 세계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판단. 현재 1239의 변칙성을 봉쇄하거나 제어할 방법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랍니다. 본격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해석하기 위한 단계적인 실험을 돌입한 박사들.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1139의 영향을 받은 디기급에게 영어를 다시 가르치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영어 능력을 완전하게 잃은 상태이다 보니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지만, 해내기만 한다면 새로운 언어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당사자를 통해 문서의 내용을 듣는 것만큼 정확하고 빠른 것은 없었기 때문. 게다가 최소한 바디랭귀지 같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영어를 배우는 데 드는 시간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결과는 깔끔한 실패. 어째서인지 디계급은 2달 동안 영어를 조금도 배우지 못했는데요. 결국 박사들은 디계급을 통한 해독을 포기하고 직접 해독을 위한 일명 로제타석을 확보하기로 결정한답니다. 로제타석이란 과거 이집트의 상형 문자 해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석판으로, 여기에는 동일한 내용이 이집트 신성 문자와 민중 문자, 그리고 그리스 문자 총 3가지의 버전으로 쓰여져 있는데, 덕분에 기존의 해석이 가능했던 그리스어에 이집트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해독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를 위해 박사들은 디계급 한 명에게 알파벳과 0에서 50까지의 숫자, 그리고 암기한 장문의 글을 쓰고 소리내어 읽도록 지시한 후 1139에 노출시켰는데, 정작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자신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니 새로운 언어의 알파벳과 숫자에 해당하는 문자를 쓰고 읽을 것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언어의 기본 문자 체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결과는 실패. 로제타석을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해독에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인지 무려 4개월을 매달렸음에도 조금의 진전도 없었답니다. 결국 답답함을 참지 못했던 박사는 스스로를 1239에 노출시켜 직접 새로운 언어를 익히려 시도했는데, 그는 이미 8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만큼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는 데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기 때문. 실제로 박사는 새로운 8개의 언어를 습득하는 등 디계급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였지만, 역시나 원래 알고 있던 8개의 모든 언어를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된 듯 보였고, 다시 원래 알고 있던 언어를 배우는 건 역시 불가능했답니다. 네, 단순히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언어를 재습득하는 것을 막는 건 역시 1239 변칙성의 일부로 보였는데요. 결국 박사는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키며 뭔가를 설명하려는 듯 보였지만 바디랭귀지를 통한 의사소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박사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버렸답니다. 이후 연구를 통해 대상에게 AA 등급의 기억 소거제를 사용하면 1239의 변칙성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긴 했지만, 정작 중요한 기억들에도 영향을 끼쳐 재단 요원에게는 사용이 불가한 상황. 현재는 안전하게 박사를 되돌릴 다른 방법을 연구 중에 있는데요. 실험 이후
이렇듯 물체를 중심으로 주변에 꽤나 절대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방식이 다른 신의 조각들의 변칙성과 유사하다고 생각한 몇몇 박사들은 1139 역시 신의 조각이라 추측하기도 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얻지 못하고 있던 찰나 1139가 신의 조각 중 하나라고 확신하는 계기가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으니 중요한 인력을 잃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던 실험 이후 박사들은 1239의 변칙성을 봉쇄하기 위한 격리 절차 수립에 돌입했는데요. 단연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여러 장치들을 설치해둔 상태랍니다. 먼저 1139는 1차적으로 고무로 만든 블록으로 감싼 다음 다시 한번 블록 전체를 패러데이 상자로 에워쌈으로써 실험을 제외한 상황에서 1239로 전기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실험 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에 정전기 방지 처리대까지 설치, 의도하지 않은 작동을 완벽하게 봉쇄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격리실 내부에서는 전기 조명 대신 가스등을 사용한다거나 격리실 출입문을 전기가 흐르지 않는 내충격 세라믹재로 제작하는 것은 물론 손목시계나 녹화기기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금지하는 등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신경 쓴 격리 절차가 진행 중이랍니다. 또한 특히 위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1000W 이상의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기와 교류 전류를 방출하는 기기의 경우 실험에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옵5 2명의 허가가 떨어진 후에야 격리실 내부로 반입할 수 있으며 기지 근처에 커다란 피레침 2개를 배치해 가장 위험한 번개로 인한 피해 역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격리와 동시에 박사들은 1239를 세밀하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구조적인 특이점을 발견했는데 먼저 1139는 분명 겉보기엔 평범한 철로 보임에도 다른 신의 조각들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파괴되거나 손상되지 않는다는 점, 측정 결과 밀도가 철보다 2배가량 높은 것은 물론 특이하게 위로 갈수록 밀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구조라는 점, 또한 바닥 부분에 뭔가를 끼우는 듯한 아주 작은 크기의 균열 4개가 발견되었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구리색의 물질로 코팅되어 있는 등 단순한 균열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인데요. 물론 계속되는 연구에도 1239의 구성물질의 종류 그리고 바닥 균열의 용도와 기능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네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던 재단 요원들, 얼마 남지 않은 퇴근을 설렘 마음으로 기다리며 하루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기지 전체에 위급 상황임을 알리는 코드 블루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답니다. 확인 결과 원인은 허가 없이 기지 쪽으로 빠르게 접근 중인 수십 대의 차량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적대 단체가 아닌 단순히 민간인 차량으로 보였다는 점이었지만 비밀 유지가 최우선인 재단 입장에서는 민간인에게 기지의 위치가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 상황. 즉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세타타우 절차가 시행되었는데요. 절차에 따라 신분을 위장한 채 침입자를 만난 요원들은 다소 어이없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곳이 어린이 스카웃 대회가 열리는 장소가 아니냐는 것. 네, 너무 뜬금없는 소리에 요원들은 도무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더 이상의 진입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 이곳은 사냥 오두막에 있는 사유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하며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돌려보내기 시작했답니다. 다만 워낙에 많은 차량이 몰려든 상황이다 보니 모든 침입자를 동시에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 몇 명의 어른과 아이들이 재단기지 안으로 들어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기지 안으로 침입한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주문 같은 것을 읽기 시작하더니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무기를 꺼내 들고 박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 다행히 도망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침입자들의 정체가 파악이 안 되는 상황. 다만 한 박사는 침입자들이 중얼거리던 말이 왠지 그들의 정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 이내 그 말들이 부서진 신의 교단 특유의 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을 확인하는데요. 네,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것인지는 몰라도 이 모든 상황은 1239를 되찾기 위해 교단이 벌인 짓으로 보였답니다. 교단과 관련된 것임이 확인되자 재단은 즉시 기동특무부대 로5 통칭 벌침을 소집했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신도들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추후 조사 결과 기지를 공격했던 신도들 이외에 기지를 찾아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스카웃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찾아온 민간인임을 확인. 이들은 단지 일주일 전 교단이 보낸 거짓 장소 변경 안내 문자에 속은 피해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답니다. 네, 교단은 보다 손쉬운 습격을 위해 재단이 섣불리 공격할 수 없는 민간인, 그것도 아이들을 인해 전술의 도구로 이용하는 극악무도한 짓을 벌였던 것인데요. 이후 재단은 모든 목격자에게 C등급 기억소고를 진행한 후 교단에서 사용하는 비밀 암호를 이용해 민간인 사이에 숨어있는 신도를 추가로 색출하는 데 성공. 즉시 그 자리에서 제거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지만 이미 한바탕 벌어진 소동 탓에 재단 기지가 있던 장소는 대중들의 주목이 쏠린 상태였고 결국 재단은 모든 사건을 보이스카우트 총기 난사 사건으로 위장한 채 기지를 통째로 폐쇄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 사건 이후
1139는 비밀리에 다른 기지로 옮겨졌고 단순히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했던 과거의 격리 절차에 금속문을 포함한 2겹의 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교단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더해졌는데요. 또한 박사들은 교단이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공격을 감행할 정도라면 1139 역시 신의 조각 중 하나일 것이라 확신, 신의 물리적 형태를 완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조각들과 달리 언어의 변형이라는 특별한 변칙성을 가진 1139의 용도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고 알려진 수많은 신들만큼이나 다양한 신이 존재한다고 알려진 SCP 세계관. 지난 영상들에서는 기계신 메카네를 추앙하는 부서진 신의 교단과 메카네의 일부인 것으로 추정되는 몇 가지 신의 조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의 조각을 모두 모으는 순간 메카네가 재림한다는 교단의 교리와 신의 조각들이 가진 능력들을 통해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기계신 메카네의 특성들을 엿볼 수 있었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과거의 주제로 돌아가서 혹시 기계신 메카네가 문의 수호자와는 다른 신을 섬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682가 섬기는 신이 아닐까? 라는 궁금증이 슬쩍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기계신 메카네와 SCP-682의 관계에 대해 내피셜을 통해 파헤쳐보도록 하죠. 오늘의 궁금증에 대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은 아무 사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메카네가 가진 특성과 682가 가진 특성이 많은 부분에서 상반되기 때문인데요. 이는 크게 외형과 능력, 그리고 성격 세 가지 방면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외형부터 살펴보자면 기계를 숭배하는 부서진 신의 교단 신도들의 모습에서부터 메카네의 신체 일부분으로 추정되는 물건들, 즉 신의 조각 대부분이 금속과 기계라는 점 등등 메카네는 기계 그 자체를 뜻하는 이름에 걸맞게 온통 기계와 금속으로 이루어진 외형을 가졌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는데요. 또한 많은 교단의 신도들이 신체 일부분을 아예 기계와 금속으로 변형시킨 독특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나 교단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의 외형에서도 기계와 로봇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 등등 메카네, 그리고 부서진 신의 교단과 관련된 존재들 대부분은 기계와 금속이라는 요소를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랍니다. 그리고 이 말인 즉슨 만약 682가 메카네의 건속 아래에 있는 존재라면 682 역시 기계나 금속 혹은 로봇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682는 딱 봐도 기계와는 거리가 먼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 대부분이 제거되는 피해를 입었을 때 확인할 수 있었듯 신체 내부가 기계나 금속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사실. 네, 사실 외형에서부터 이미 메카네의 건속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보기는 어렵답니다. 또한 이는 능력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먼 과거의 전설에 따르면 메카네는 태초의 인류를 창조하는 데 일조했다고 전해질 만큼 기본적으로 전능함을 갖춘 강력한 신인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신의 조각들의 능력을 통해 조금 더 세부적인 능력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특히 단연 주목할 만한 능력은 모든 신의 조각이 가지고 있었던 금속 이상의 강도나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감염을 꼽을 수 있는데요. 반면 682는 누구보다 빠른 회복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인간의 무기로도 피해를 입힐 수 있을 만큼 신체가 특별히 높은 강도를 가졌다고 보기는 힘들며 주변 환경이나 자극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일 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랍니다. 네, 능력적인 면에서도 둘은 확실히 결이 다르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요. 게다가 마지막으로 성격적인 부분을 비교해봐도 둘은 확실히 다른 성향을 보이는데 물론 다양한 관계와 입장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SCP 세계관에서 절대 선과 절대 악을 따지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기에 단순히 인간의 입장에서만 판단해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생명체를 증오하는 682는 누가 봐도 악에 가까운데 특히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한치의 고민 없이 먹어치워버리는 잔혹함을 보여줄 정도랍니다. 반면 메카네는 자신이 산산조각 나는 희생을 치르면서까지도 인류를 보호하려 하는 선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지는데 머나먼 과거 중국의 하나라 전설에 따르면 당시 사부복희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메카네는 또 다른 신인 용모의 여와와 함께 인간을 창조한 후 갑작스런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요. 오랜 전투 끝에 복희는 스스로 여와를 가두는 거대한 세장인 일명 동롱룡이 되어 세상을 파괴하려는 여와를 봉인했고 이 여파로 인해 복희 역시 힘을 잃고 현재 조각조각으로 부서진 상태가 된 것이라고 전해진답니다. 네, 비록 교단의 신도들이 메카네를 부활시키려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민간인과 어린아이마저도 서슴지 않고 이용하는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 사이비 종교의 느낌이 강해서 그렇지 메카네 자체는 선에 가까운 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듯 외형도 능력도 성격도 682가 메카네의 건속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보기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SCP-2317은 나무로 만들어진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는 문으로 능력 자체도 문으로 들어가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게 되는 꽤나 평범한 변칙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공식 문서에 적힌 특수 격리 조치나 능력에 대한 내용 자체도 상당히 짧은 탓에
그다지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존재랍니다. 하지만 2317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 바로 특이하게도 2317의 격리 등급은 데이터 말소 처리되어 있다는 것. 모든 SCP들에게 반드시 부여되고 명시되는 격리 등급이 데이터 말소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인데요. 하지만 이는 2317의 진짜 정체를 숨기기 위함으로 2317의 문서에는 오직 높은 보안 등급을 가진 요원들만이 확인할 수 있는 본체에 대한 정보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 현재 2317의 문서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317의 진짜 정체에 대한 내용 역시 단계별로 공개되어 있답니다. 이는 그만큼 2317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는 1급 기밀이기 때문이며, 실제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재단의 최고 권력인 평의의 의원들 뿐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2317의 진짜 정체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꽁꽁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2317과 연결된 공간 속에 있는 또 다른 SCP였으니, 2317을 열고 들어가면 흡사 염정 같은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곳에는 정체불명의 커다란 기둥 7개가 원을 그리며 땅에 박혀 있답니다. 이 기둥들은 높이만 무려 7m에 지름은 1m나 되며 세상 어디에서도, 역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신비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둥들은 무려 땅속 200m 깊이까지 박혀져 있으며, 기둥 바로 아래에는 지름 100km의 거대한 구멍이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이 구멍엔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봉인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단이 꽁꽁 숨기고 있는 2317의 진짜 정체인 것이랍니다. 다행히 재단이 이 녀석을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기둥에 연결된 사슬에 묶인 상태인 것으로 보아 누군가에 의해 봉인당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현재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그저 웅크린 상태만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녀석의 봉인이 점차 풀리고 있다는 것과, 이 존재는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정체불명의 존재는 현재는 웅크리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온전한 상태의 덩치는 무려 200km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데다, 재단이 처음 발견했을 당시만 해도 7개의 사슬 중 3개가 이 존재를 묶고 있었지만 현재 남아있는 사슬은 단 하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슬이 계속해서 손상되고 있는 상황이며, 아마도 이 존재가 가진 강력한 힘이 봉인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측 중인데요. 게다가 더 문제는 사슬이 하나씩 파괴될 때마다 지구상에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해왔다는 것이랍니다. 실제로 과거 5번째와 6번째 사슬이 파괴된 날, 지구상에는 데이터 말소 처리가 될 정도로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6번째 사슬이 파괴된 날에는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사슬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사고의 규모도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만약 현재 남은 마지막 사슬이 파괴되는 날에는 재단에서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고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만약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에서 그저 봉인이 부분적으로 풀리는 것만으로도 지구에 이토록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모든 봉인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힘을 온전히 되찾는다면, 재단은 XK급 세계 멸망 시나리오가 시작될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현재 재단에게는 감히 어느 정도의 힘을 가졌을지 가늠조차 안 되는 이 존재를 막을 수단 따위는 존재하지 않게, 마지막 봉인 사슬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한 특수격리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지구와 또 다른 세계를 이어주는 정체불명의 문.
문과 연결된 이 세계에 존재하는 7개의 거대한 기둥, 그리고 기둥 아래에 봉인되어 있는 고대의 존재. 지난 영상에서 알아보았던 SCP-2317인데요. 현재 기둥 아래에 봉인되어 있는 정체불명의 존재는 그저 봉인이 일부 풀리는 것만으로도 지구상에 충격적인 사건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아 세계 멸망을 가져올 만큼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설상가상 시간이 지날수록 봉인 사슬마저도 하나씩 파괴되어 현재는 단 하나만의 사슬이 남은 상태랍니다. 때문에 재단은 2317을 봉인하고 있는 사슬들을 복구하기 위한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지만 모든 시도는 철저하게 실패. 그 어떤 재료와 방법으로도 봉인 사슬을 재현할 수 없었고, 심지어 파괴된 사슬을 아주 조금 복구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는데요. 결국 재단은 연구의 방향을 틀어 마지막 사슬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가진 노력을 쏟아부었고, 마침내 2317을 최초로 발견했을 때 함께 발견한 문서들을 참고해 20 칼라바사스 절차라 불리는 2317 전용 격리 조치를 고안해냈으니, 2317의 격리는 격리 조치에 참가하는 요원 관리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먼저 비밀 유지 및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수많은 재단 요원들 중에서도 재단에 대한 완전한 충성심을 가진 요원들이 선발된답니다. 이렇게 깐깐하게 선발된 요원들은 2317 격리 업무를 맡는 내내 항시 음성 변환기가 장착된 위장 헬멧을 사용하며 업무 외 시간은 개인 방에서만 보내는 등 동료끼리의 모든 침묵 행위가 제한되며 오로지 2317의 격리 업무만을 위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 2317의 격리 업무를 맡았던 요원들은 2317의 업무를 마친 후 필히 한 달간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규칙이 있을 정도랍니다. 그만큼 재단은 2317의 격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으며 특히 비밀 유지와 원활한 절차 진행을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20 칼라바사스 절차가 평범한 특수 격리 조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 2317의 격리 업무를 맡은 요원들은 2317의 문 너머에 있는 7개의 기둥이 세워진 그곳에서 특별한 의식을 수행한답니다. 이는 보통 재단에서 도저히 일반적인 방법으로 격리가 불가능한 존재, 가령 SCP-2845나 SCP-231 같은 녀석들을 격리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하에 이루어지는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에 가까운데요. 20 칼라바사스 절차는 매일 한낮 2317 바로 위에 태양이 닿는 시점에 치러지며 무장경비 2명과 사제 1명, 그리고 D등급 인원 1명이 필요하며 수탉 1마리와 흑요석 칼, 그리고 성수가 필요하답니다. 단 이때 특이하게도 D등급 인원은 평범한 재단 요원을 D등급 인원으로 위장하여 참여시키는데, 의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D기급 인원이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조금은 의아한 조치이긴 하지만 아마도 이는 워낙에 민감하고 중요한 절차이기에 취해지는 조치인 것으로 보인답니다. 이렇게 모든 인원과 준비물이 갖춰지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맞춰 본격적인 의식이 진행되는데요. 이렇듯
의외로 별거 없는 20 칼라바사스 절차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긴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현재까지는 칼라바사스 절차가 성공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슬을 수리하거나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연구가 성공할 때까지는 마지막 남은 사슬이 파괴되지 않도록 격리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자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답니다. 때문에 이 절차를 진행하는 중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평의회 의원들에게 즉시 보고되고 있으며 최후의 상황을 대비 언제나 2317이 있는 곳에 핵을 날려 완벽하게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SCP-2317의 전용 격리 조치 20 칼라바사스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고대의 존재를 봉인하는 마지막 사슬을 지켜내기 위한 재단의 노력 덕에 현재까지는 별탈 없이 격리가 유지되고 있는 2317. 그런데 오직 평의회 의원들에게만 공개된 2317과 20 칼라바사스 절차에 대한 충격적인 반전이 존재했으니 7개의 기둥 아래 땅속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는 고대의 존재, 그리고 마지막 남은 봉인사슬 하나. 재단은 최후의 봉인사슬을 지켜내기 위해 2317 전용 격리 조치인 20 칼라바사스 절차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리고 칼라바사스 절차 덕분인지 현재까지는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마지막 사슬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며 격리 업무에 참가하는 재단 요원들은 매번 사명감을 가지고 칼라바사스 절차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고대의 존재라 불리는 녀석의 정체가 도대체 뭐길래 지구를 멸망시킬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렇게나 희한한 격리 조치가 통하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은 격리 업무에 참가하는 몇몇 요원들도 가지기 시작했고 실제 수많은 추측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많은 요원들은 SCP-231-7이 품고 있는 존재인 주홍왕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두 SCP는 꽤나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먼저 주홍왕이라는 미지의 존재가 동일하게 언급된다는 것, 2317을 봉인하고 있는 7개의 기둥과 사슬, 그리고 원래 2317은 총 7개체였다는 것, 게다가 2317의 사슬이 파괴될 때마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듯 231 개체들이 품고 있는 존재가 탄생할 때 역시 지구상에 큰 사건들이 발생했으며 2317의 마지막 하나 남은 사슬이 파괴되거나 231-7의 마지막 하나 남은 미지의 SCP가 탄생하기라도 한다면 동일하게 지구 멸망 시나리오의 시작으로 간주된다는 것까지 뿐만 아니라 우연이라고 하기엔 1년 번호마저도 너무도 비슷했는데요. 이렇듯 정말 두 SCP가 관련이 있다면 231-7에게 이루어지는 특이한 격리 조치처럼 2317의 희한한 격리 조치 역시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었고 요원들은 더더욱 2317 격리 조치에 최선을 다해 임했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이 모든 것은 재단의, 아니 정확히는 평의회 의원들의 완벽한 설계에 모든 요원들이 속은 것이었으니 요원들이 그토록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던 20 칼라바사스 절차는 2317 격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행위였으며 2317의 진짜 정체 역시 따로 있었는데요. 오로지 재단의 최고 권력인 평의회 의원들에게만 공개된 2317 관련 문서에 따르면 2317의 진짜 정체는 고대의 존재, 세상을 삼키는 걸신악이라 불리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 녀석과 관련해서는 오로지 전설 같은 이야기만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기원전 1894년 세상을 삼켜 멸망으로 이끌려던 걸신아기는 캐시페트라 불리는 영웅에 의해 영원히 봉인되었다고 합니다. 캐시페트는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구름 너머 왕국에서 걸신아기와 전투를 벌였고, 걸신아기가 지친 틈을 이용해 또 다른 고대의 존재이자 걸신아기의 8번째 부인인 야스페타르의 뼈와 힘줄로 만든 7개의 사슬과 바다 아래 왕국의 굴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재의 거대한 진주를 사용해 겨우겨우 걸신아기를 봉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영웅 캐시페트는 걸신아기가 혹시라도 봉인해서 깨어날 것을 염려해 걸신아기가 봉인되어 있는 곳으로 통하는 문을 영원히 봉쇄했다고 전해진답니다. 그렇게 세상을 위협하던 걸신아기는 완전히 봉인되는 듯 보였는데요. 그런데 약 19세기쯤 황금화살이라 불리는 의문의 단체가 2317이 봉인된 곳으로 향하는 문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실수였는지 의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황금화살이 문을 얻은 이후 걸신아기를 봉인하던 사슬 4개가 파괴되고 말았답니다. 이후 황금화살은 사슬을 복구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고대의 존재의 뼈와 힘줄로 만들어진 사슬을 재현할 수는 없었고, 오히려 수많은 실험과 연구로 인해 황금화살은 파산, 얼마 지나지 않아 해체되었으며 재단 설립자에 의해 2317은 재단의 관리하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봉인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어서인지 이후 봉인 사슬은 하나씩 파괴되기 시작했고, 단 한 개만이 남은 현재 상황까지 이어져 온 것이랍니다. 이렇듯 재단은 2317의 정체를 알고 있었음에도 오랜 시간 숨겨왔고, 그 이유는 바로 고대의 존재의 뼈와 힘줄로 만들어진 봉인사슬을 수리하거나 제작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 그 절망적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인데요. 수많은 시뮬레이션 결과 마지막 사슬의 남은 수명은 아무리 길어야 30년 정도이지만 황금화살이 그러했듯 재단에게는 사슬을 복구할 방법이 없으며, 심지어 사슬의 재료인 또 다른 고대의 존재에 대한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랍니다. 즉, 사실상 재단은 멀지 않은 2317의 부활과 세계 멸망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으면서도 막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인 것인데요. 이에 평의의 의원들은 감히 격리조차 불가능한 존재와 예정된 세계 멸망으로 인해 요원들이 절망과 공포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든 격리 절차를 찾아낸 것 마냥 그럴듯한 격리 절차인 20 칼라바사스 절차를 만들어낸 것이랍니다. 이때 진짜 그럴듯해 보이는 격리 조치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까지 일부러 포함시켰다고 하는데요. 즉, 현재의 절차는 2317의 격리, 다시 말해 사슬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 데는 아무런 효과도 의미도 없는 행위였던 것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231과 관련 있어 보였던 각종 정보들 역시 231도 이상한 방법으로 격리하고 있는데 관련 있는 2317도 충분히 격리할 수 있어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넣은 것이었으니, 또한 굳이 평범한 요원을 D계급 인원으로 위장시킨 건 역시 격리에 참여하지 않는 재단 요원들로 하여금 뭔가 심상치 않은 격리 조치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으며, 당연히 핵 따위로는 걸신아기를 물리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만 그저 요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장치일 뿐이었던 것인데요. 즉, 2317 문서에 적힌 모든 특수격리 조치에 대한 내용은 모조리 거짓 그 자체였던 것. 이렇듯 재단이 실행 중인 20 칼라바사스 절차는 걸신아기의 부활을 막는 데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행위지만 다행히도 재단 요원들의 멘탈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이라고 하네요. SCP-2845는 어느 날 혜성이 지구에 떨어진 이후 나타난 변칙적인 존재인데요. 사슴을 닮은 몸통에 유달리 기다란 목으로 이어진 사람을 닮은 얼굴, 그리고 거대한 뿔을 가지고 있으며 머리 뒤쪽으로는 얼음 입자고리와 7개의 정체모를 구체가 해전하고 있는 등 특이함을 넘어 신비함마저 느껴지는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듯 심상치 않은 외형만큼이나
2845는 심상치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물체의 성질 변환. 이 녀석은 자신의 시야에 보이는 대상을 순식간에 다른 물질로 변환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가령 건물을 통째로 금속성 수소로 변환시키거나 식물을 액체 헬륨으로 변환시키는 것은 물론 공기를 암모니아로 바꾸는 등등 어떠한 과학적 원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기적인 능력을 자랑하는데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2845는 대상을 무엇으로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측 중이며 주로 고체나 액체 형태의 수소와 헬륨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 말고는 그 무엇도 알아내지 못했답니다. 2845는 변환 능력 자체를 이용해 상대를 공격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각종 물질로 상대를 공격하며 동시에 자신의 주변 5m 공간을 항상 변환시킴으로써 방어에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2845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물리적 공격도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녀석은 인간을 변환시켜 2845-1이라 불리는 육각형 기둥을 만들어내는데 높이 2.4m의 고무 같은 재질, 겉보기엔 말 그대로 고무 기둥 같아 보이지만 X선 촬영 결과 기둥 안의 모든 공간이 내로 가득 차 있는 살아있는 뇌기둥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실제로 이들의 뇌는 항상 활동 중인 상태이며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듯한 신호도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2845의 무시무시한 능력 때문에 이 이상의 연구와 관찰이 힘들기에 2845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을 기둥 형태로 만든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특별한 동작도 없이 그저 의지만으로 대상을 다른 물질로 변환시키는 흡사 신의 권능에 가까운 2845의 능력 때문에 2845를 제압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으며 겨우겨우 인적이 드문 것으로 유인한 뒤 2845를 중심으로 격리기지를 만드는 게 최선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재단은 이 녀석을 최고 위협 등급인 블랙으로 지정했으며 혹시 모를 격리 실패를 대비해 핵폭탄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2845를 처치하는 데 실패한다면 2845에 의해 세계 멸망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예측할 정도라고 하네요. 지난 영상에서 알아보았던 SCP-2845. 그저 의지만으로 상대를 다른 물질로 변형시키는 신에 가까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2845에게는 마치 신을 모시는 듯한 의식이 주를 이루는 특이한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진행 과정이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이상하다고 합니다. 2845의 격리 절차는 총 6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렇게나 복잡한 만큼 꽤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요. 철저하게 훈련된 인원만 최소 30명, 훈련되지 않은 인원들은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것이 규칙이며 실제로 현재도 훈련된 인원 48명과 예비 인원 24명,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주 D계급 요원들이 5명씩 보충되고 있답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2845의 격리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SCP들과는 달리 격리 요원 및 자문위원을 재단 외부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답니다.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2845의 격리에서 손을 떼는 순간 반드시 A등급 기억 소거를 받는다는 조건 아래 높은 연봉을 받으며 위험천만한 격리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길래 이렇게나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걸까? 현재 2845는 오직 2845만을 격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100기지에 격리되고 있는데 이 기지는 복잡하게 이어진 여러 개의 원들과 육망성 등 기지부터가 의미를 알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곳에서는 6가지의 격리 절차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의식 콘스탄틴은 격리 전문가 6명이 각자 기쁨, 슬픔, 분노, 무심, 공포,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가면을 착용한 뒤
서로 실수를 연발하고 욕을 주고받는 코미디를 연기하는데요. 이 코미디의 끝은 수수께끼 게임에서 어리석은 가면을 착용한 자가 반드시 우승을 하며 왕이 되는 것으로 끝나야 한답니다. 또한 코미디가 끝난 후 6명이 주사위 게임을 치르는 것까지가 의식의 일부라고 하네요. 의식 페리날도는 플룻과 오보에, 클라리넷과 프렌치 호른 등등 총 6개의 악기로 구성된 곡을 연주하는데요. 이때 연주자들은 연주를 하는 내내 특정 동작과 노래를 함께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의식 에피메타우스는 격리 전문가끼리의 선물 교환식인데요. 선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선물의 가격은 절대로 5,000원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교환식 내내 의식문 에피메테우스 A를 통째로 낭독하며 격리실 주위로 곡물을 뿌려야 한다고 하네요. 의식 카시엘은 격리 전문가가 발이 묶인 상태에서 올리브유 0.5리터를 원샷한 다음 의식문 카시엘 A를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낭독을 마친 후에는 최소 200kg이 넘는 바위를 망치로 깨부수며 역시나 이때는 의식문 카시엘 B를 낭독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거세를 하거나 식인을 하는 의식 카이로와 옴팔로스까지 하고 나면 2845의 모든 격리 절차가 끝이 나는데요. 이렇듯 도저히 뭐라는 것인지 무슨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2845의 격리 절차. 실제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치는 격리 절차에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격리 절차를 고안하고 현재 주도하고 있는 격리 전문가는 2845-1로 변한 사람들과 2845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며 이 모든 절차를 63시간 54분 주기로 계속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2845에 의해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라 말했다고 하네요. 지난 영상에서 알아보았던 골 때리는 격리 절차를 가진 3개의 개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들어오는 건 SCP-2845 사슴의 격리 절차였는데요. 네, 106과 2301이야 변칙적 특성 때문에 복잡하고 번거로운 격리 절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사슴은 솔직히 격리를 잘 모르는 우리가 봐도 아니 이걸 도대체 왜 싶은 생각이 드는 연극과 음악, 그리고 비윤리적인 요상한 의식 등등 격리의 효과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답니다. 실제로 녀석의 격리 절차에 대해서는 수많은 재단 요원들조차도 우리와 똑같은 의문을 가질 정도이며 어떤 이는 명명백백하게 멍청한 짓이라며 비난을 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의미도 효과도 알 수 없는 격리 절차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생을 해가며 하는 걸까? 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사슴의 입장에서 재미난 댓글들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2845의 공식 문서에 첨부된 한 격리자문위원회 입장문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찾아볼 수 있답니다. 그가 내놓은 답변은 바로 사슴을 일정한 의식 속에 가두기 위함으로 일반적인 격리 절차의 접근법과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격리 절차라고 한다면 과학의 근거에 개체의 특성과 변칙성을 다방면으로 고려한 다음 개체의 탈출 혹은 노출을 막거나 변칙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지만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변형시키는 능력을 가진 사슴에게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답니다. 네, 암만 특성과 변칙성을 고려해도 과학적으로는 감히 녀석을 억제하거나 가둘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에 재단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 했고 그것이 바로 재단이 이례적으로 외부의 손을 빌려 만든 6개의 의식인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드는 의문점 하나. 과연 이 의식이 진짜 믿을 만한 어떤 효과를 가지긴 할까? 대개 의식이라고 하면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먼 과거 특정 집단이나 종교에서 행해져 온 것으로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비윤리적인 행위도 가득한데 더 문제는 그러한 의식을 만든 이들조차 대부분 명확한 효과나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랍니다. 실제로 사슴의 격리 절차를 만든 자문위원 역시 각 격리 절차가 어떤 의미와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보다는 그저 까다로운 기준을 따라 행동한다면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은 의식 행위에 권능을 부여하게 되며 현재도 그 권능을 통해 사슴으로 하여금 의식을 치르는 사람들에 의해 자신이 제압당한 상태라고 믿게끔 만들어 두었다 라며 두리뭉실하게 격리 절차를 설명할 뿐이라는 사실. 강력한 믿음을 동반한 반복적인 의식을 통해 사악한 신을 멈추게 하는 데 성공했다. 글쎄요, 변칙 해체조차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재단이 수긍했다고는 믿기 힘든 설명이 아닌가 싶은데요.
차라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슴이 가둬진 상태라기보다는 필멸자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위협이나 자극 없이 살아왔을 녀석이다 보니 미약한 존재들이 하는 일종의 쇼가 신기해서 그저 지켜보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더 높다면 모를까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이런 허무맹랑해 보이는 격리 절차를 유지하는 이유, 조금 더 정확히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원리가 무엇이 되었든 적어도 이 의식들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는 녀석이 얌전하게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랍니다. 세계 멸망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를 상대로 무력 제압부터 과학 등 자신들이 지금껏 사용해온 방법이 단 하나도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낸 유일하게 효과를 보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의식들이 실제로 어떤 원리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지, 애초에 진짜 이 의식 때문에 녀석이 얌전해진 게 맞는지 따위는 상관없이 그저 앞으로도 쭉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격리에 임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렇다 보니 실제로는 의식 한두 개쯤은 빼거나 다른 의식을 하더라도 격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만에 하나 그 변화로 인해 사슴의 행동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 두려워 절차의 추가나 축소는 물론 단 하나의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은 채 현재의 격리 절차를 묵묵하게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부디 아무 일도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말이죠.